앞에서는 제조업의 양적 성장 추이를 살펴봤는데 이제 제조업의 생산 구조의 변화를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구성과 제조업 기업 규모별 고용 및 생산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은 1970년까지 소급해서 제조업의 산업별 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의 산업별 구성은 김낙룡 교수가 편집한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년에서 2010년이나 한국은행이 간행한 1984년판 국민소득 개정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성격상 전체를 통합해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1911년부터 1940년, 1953년부터 1970년, 1970년 이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제조업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로 생산 구조의 추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산업 분류 기준이 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유엔의 국제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유엔 표준 산업 분류 개정과 국내 산업 구조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991년 제6차 개정에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2000년에 제8차 개정, 2008년에 제9차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에 이루어진 제8차 개정은 제조업의 산업 분류를 이전의 9분류에서 13분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의 기계공별 더 세분하여 분류가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이전과 같은 9분류로 산업별 구성의 장기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는 기타 제조업을 제외하고 또 구성비가 작은 제재, 목제품 제조업과 종이제품 제조업을 합하여 7개 산업의 구성비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식민지기는 남한으로 한정함으로써 해방 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식민지기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음식료, 연초 제조업과 섬유 의복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두 산업을 합한 비중은 1910년대 초에 80%를 상회하였으며 1920년부터 1930년대에는 70%대에서 등락하였습니다. 나머지 산업의 비중은 모두 합하여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음식료 연초 제조업의 비중은 1910년대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다시 1930년대에는 더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섬유 의복 제조업의 비중은 1920년대에 조금 하락하였지만 1930년대에 증가하였고 나머지 산업의 비중은 1930년대 후반에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남한만을 본 것이고 남북한을 통합해서 산업 구성을 보면 이와는 조금 다른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남북별 구성비를 보면 1930년까지는 인구가 많은 남한 지역이 북한의 2배 정도였지만 이후 북한의 제조업 생산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1930년대 후반에는 북한 지역의 생산이 남한을 능가했습니다. 특히 흥남 일대에 화학 콤비나트가 건설되어 가동되면서 화학 제품 생산에서 남한과 북한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남북한을 합한 산업 구성에서는 1920년대까지 경공업 중심이던 산업 구조가 공황을 지나면서 경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대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화학비료 생산 중심의 화학제품 제조업은 1930년대에 급성장하면서 1939년에 제조업 생산의 27.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음식료 연초 제조업과 섬유 의복 제조업의 비중은 여전히 크지만 그 이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한만을 보면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식민지기의 산업 구조의 변화는 남한이 경공업, 북한이 중화공업에 편향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53년부터 1970년까지의 제조업 산업별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제조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음식료 연초 제조업과 섬유 의복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도 해방 전에 비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제조업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제조업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원조 물자에 기초하고 있는 소위 300산업, 즉 제당, 제분, 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와 면사는 한국 전쟁이 끝나자 바로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원조 물자를 기초로 하는 소비재 중심의 수입 대체 공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섬유 의복 제조업에는 300산업과 무관한 메리아스 제품 생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음식료품 제조업에는 연초 제조업과 도정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300산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시기의 제조업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음식료 연초 제조업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여 1960년대 말에는 30% 이하가 되었으며 수출 지향적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수출품 중에서 경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섬유 제품은 1969년 수출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제조업 산업 구성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점은 화학, 석탄, 고무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조업 업종별 구성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비중이 컸던 두 업종은 50%가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 이후의 산업별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1970년대에 국내 수요 충족뿐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의 6개 화학공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와 동시에 제조업 내 중화학공업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1970년대 초에 기타 제조업을 포함한 경공업의 비중이 60%였으나 1980년대 초에는 41%로 감소하였고 섬유 의복 제조업의 생산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체하고 있었던 반면 금속 제품, 기계 운송 장비, 전자, 제1차 금속 제조업의 생산은 1980년대에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0년대 초에 중화공업의 비중은 70%가 되어 제조업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중심인 중화공업은 점차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가치 창출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신산업의 가장 선두에 있으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성장한 것은 통신기기 제조업과 통신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통신 산업이었습니다. 통신기기 제조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1980년 말에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3대 전략 품목, 즉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마침내 1994년에 256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통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는 1980년대 후반에 통신 서비스 분야의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종합정보통신망 사업을 통해 1993년 말부터 디지털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즉 CDMA 기술 상용화 개발 사업단이 구성되었으며 1996년부터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은 1996년에 수립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에 의거한 정부의 선도적 투자와 지원을 받아 하드웨어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외환위기의 돌파구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면에서 경쟁국들의 추격이 심하여 수익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부문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타 산업과의 기술 융합 면에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기기, 부품 제조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80년대 산업정책의 주요 과제는 중소기업 부품 산업을 육성하여 대기업의 가공 조립형 중화공업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심화시키며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의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관계를 통해 양자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가 높지 않아 전자에 의한 지배력 남용이 많으며 양자 간의 격차는 확대되었습니다. 고도 성장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양자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그림 3은 고용 규모별 사업체 수를, 그림 4는 고용 규모별 종업원 수 지수를 보여줍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960년부터 1970년대에 증가했으며 중기업도 1970년대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증가 속도가 느렸습니다. 이는 1970년대 말까지는 경제성장이 기업 규모의 상향 이동을 동반하는 선순환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성장이 대기업 위주로 전개되고 재벌이 형성되는 가운데서도 낙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체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 기업 규모의 상향 이동이 거의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영세기업, 소기업의 수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감소하고 중기업은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용규모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업체 수에서 영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56%에서 2002년 후 76%로 증가했습니다. 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1980년대에 급증하였으나 이후에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7년, 1998년에는 모든 규모에서 사업체 수가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게 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소기업과 영세기업이 크게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고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은 1970년대까지는 빠르게 증가했으며 1987년, 1988년까지도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고용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소기업, 영세기업의 고용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아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니라 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였습니다. 1987년, 1988년에는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의 종업자 수가 300만 명을 조금 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종업원 수가 150여만 명이어서 과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겨우 80만에서 90만 명에 불과하여
전체의 3분의 1 정도이며 소기업과 영세기업이 고용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8년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시점이지만 제조업의 기업 구조 면에서 보면 그전까지의 추세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체 수에서 대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 사업체 수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기업마저도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 생태계가 대기업과 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나타난 이런 변화는 산업의 성격이 변화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세계화에 따른 생산비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대기업이 기술 집약적 생산 활동만 남기고 노동 집약적인 생산 활동을 외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생산비를 하청 기업에 전가하는 이러한 분업구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저부가가치의 노동 집약적인 생산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조업의 생산 구조의 변화를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구성과 제조업 기업 규모별 고용 및 생산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